이 결혼은 사기였습니다. 저는 딸아이 결혼시키면서 신혼집 전세금 2억 2천을 냈습니다. 차도 뽑아줬습니다. 혼수도 제가 다 챙겼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끝나고 정확히 석 달 뒤 사위가 식탁에 앉아서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모님, 재혼 가정인 걸 미리 말씀해 주셨어야죠. 저희 어머니는 사기 결혼이라고 하십니다. 그 옆에 시어머니가 앉아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제 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집과 차를 보고 들어왔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그걸 반드시 되찾아오기로 했습니다. 딸아이 이름은 지연이입니다. 32살에 만난 사람이 지금의 사위 준혁이었는데 지연이가 처음 그 사람을 데려온 날 저는 솔직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키도 반듯하고 말도 조리 있게 했고 밥상 앞에서 두 손으로 수저를 받았습니다. 돌아갈 때는 현관에서 허리를 굽혀 인사까지 했습니다. 지연이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 어찌나 밝던지 저는 그날 저녁 혼자 방에 들어와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가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어서요. 저는 지연이가 12살 때 이혼을 했습니다. 혼자 지연이를 키우다가 지연이가 20살 되던 해에 지금 남편을 만나 재혼했습니다. 재혼한 남편은 지연이를 친딸처럼 아꼈고 지연이도 새아버지를 잘 따랐습니다. 우리 셋이서 10년을 살아온 가정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그냥 평범한 가정이었고 저는 한 번도 그게 부끄럽거나 모자란 일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저한테 두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준혁이가 지연 씨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반듯하고 성실한 아가씨를 며느리로 맡게 돼서 저희가 정말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시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두 집안이 잘 도와줘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합시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사람들이구나 싶었습니다. 신혼집 얘기가 나온 건 상견례 한 달쯤 뒤였습니다. 지연이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준혁이 부모님이 형편이 좀 어렵대. 시아버지가 몇 년 전에 사업을 접으셔서 지금 많이 빠듯하신가 봐.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랑 상의했습니다. 우리 형편이 넉넉한 건 아니었지만 딸 하나 결혼시키는데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지연이가 행복하면 됐지. 저는 그 말에 서울 외곽에 작은 아파트 전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전세금은 2억 2천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차는 준혁이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기가 너무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중형차로 2,500을 들였습니다. 혼수는 제가 발품을 팔아 하나씩 챙겼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침대, 식탁, 소파. 지연이가 불편하지 않게 살 수 있도록 빠진 것 없이 채웠습니다. 집들이 날 시어머니가 새 아파트 거실을 둘러보면서 저한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정성으로 채우겠습니다. 시아버지도 남편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돈, 저희가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말했습니다. 두 아이만 잘 살면 됩니다. 그게 전부예요. 시어머니가 눈가를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집들이 자리에서 준혁이가 제 남편한테 술을 따르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연이 정말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두고 보세요. 남편이 그 잔을 받으면서 웃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지연이랑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지연이가 제 손을 슬며시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잘 살겠구나. 그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잘 치렀습니다. 지연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걸어 나오는데 저는 그날 참으려고 했는데 결국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준혁이는 지연이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결혼이 평생 이 아이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두 사람이 잘 정착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한테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반찬 갖다 줬어. 준혁이가 오늘 요리해줬어. 저는 그 전화들을 받으면서 흐뭇했습니다. 잘됐다. 진짜 잘됐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2달이 지난 어느 일요일 오후 지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랑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뭔가 조심스럽고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나 좀 이상한 거 있어서. 저는 밥을 먹다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지연이가 잠깐 뜸을 들이다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엄마가 재혼하신 게 언제냐고 물어보셨어. 그리고 외할머니한테도 그 얘기를 하셨대.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말이었는데 그냥 넘기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지연이한테 말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신 거 아닐까?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엄마. 근데 물어보시는 표정이 좀 이상했어. 저는 말했습니다. 이상하다니 어떡해?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그냥 뭔가 재는 것 같은 표정. 저는 전화를 끊고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밥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재는 것 같다고? 저는 말했습니다. 응. 남편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두고 봐. 그 짧은 말 안에 뭔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괜한 걱정이길 바랐습니다. 괜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달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시작됐습니다. 결혼하고 2달 반쯤 됐을 때 지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오늘 나한테 친정엄마가 재혼하신 거 우리 친척들은 아직 모르지 하고 물어봤어.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그냥 어른들이 좀 보수적이셔서 그렇다고 하셨어.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보수적인 어른이 없는 집이 어디 있나 싶기도 했고, 그래도 뭔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연이 목소리가 크게 불안해 보이지 않아서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조금 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나한테 새아버지랑 엄마가 결혼하신 게 정확히 언제냐고 물어봤어. 내가 12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20살 때 새아버지 오셨다고 했더니 한참을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뭔가를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지연이한테 말했습니다. 준혁이는 뭐래?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준혁이는 그 자리에 없었어. 저는 말했습니다. 알겠어. 일단 지켜봐. 전화를 끊고 남편한테 말했더니 남편이 말했습니다. 횟수가 늘어나고 있어. 한 번으로 끝날 얘기가 아니야. 저는 그 말이 맞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 말이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석 달째 되던 일요일에 시댁에서 가족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준혁이 외삼촌 내외가 온다고 했습니다. 지연이가 다녀온 그날 저녁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떨린다기보다 뭔가 충격을 받아서 아직 제자리를 못 찾은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나 오늘 시댁에서 일이 있었어. 저는 말했습니다. 천천히 말해봐. 지연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식사 중에 갑자기 어머니가 외삼촌 내외한테 우리 친정이 재혼가정이라는 얘기를 꺼내셨어. 갑자기 아무 맥락도 없이 그러면서 나한테 지연아 맞지? 하고 확인을 시키는 거야. 사람들이 다 있는 식탁에서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식탁에 사람들이 다 앉아 있는데 며느리한테 당신 친정이 재혼가정 맞지요 하고 확인을 시켰다는 겁니다. 지연이가 그 자리에서 얼마나 당황하고 창피했을지 저는 전화기를 들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지연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외삼촌이 그 말 듣더니 그런 건 미리 얘기해줬어야 하지 않냐고 했어. 그리고 외숙모도 옆에서 요즘 세상에 뭘 그러냐고는 했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이상해졌어. 나는 밥을 먹는 건지 마는 건지 모르겠고 저는 말했습니다. 준혁이는 그때 뭐라고 했어? 지연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밥만 먹고 있었어. 그 말이 제일 아팠습니다. 제 딸이 식탁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동안 남편이라는 사람이 밥만 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도 안 했다는 겁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식사 끝나고 준혁이가 뭐라고 했어?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집에 오는 차 안에서 내가 먼저 말했어. 오늘 왜 아무 말도 안 했냐고. 그랬더니 준혁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저는 말했습니다. 뭐래?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직설적이셔. 아기는 없으신 거야. 내가 좀 이해해. 이해해. 저는 그 단어를 들으면서 입술이 굳었습니다. 식탁에서 며느리를 공개적으로 세워놓고 재혼가정이냐고 확인시킨 게 아기가 없다는 거고 그걸 당한 아내한테 이해하라는 겁니다. 저는 지연이한테 말했습니다. 지연아, 그 말 듣고 내가 뭐라고 했어?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나 그냥 아무 말도 못했어. 엄마,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전화를 끊고 저는 남편한테 이 얘기를 전부 했습니다. 남편이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저는 말했습니다. 무슨 시작? 남편이 말했습니다. 명분 쌓기. 저 사람들이 지금 뭔가를 만들고 있어.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준혁이가 지연이한테 꺼낸 말을 듣고 나서 남편이 무슨 말을 한 건지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준혁이가 지연이한테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나 사실 처갓집이 이혼가정인 줄 몰랐어. 새아버지라고 해서 일찍 돌아가신 줄 알았지.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내가 새아버지라고 소개했잖아. 어떻게 돌아가신 걸로 생각해?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그게 내 잘못이기도 한데.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무슨 말 하려는 거야?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미리 알았으면 결혼을 다시 생각해 봤을 거라고 하셔. 결혼을 다시 생각해 봤을 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미 결혼을 해서 신혼집에서 살고 있는 마당에 미리 알았으면 다시 생각했을 거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지연이가 그 말을 저한테 전할 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준혁이가 그 말에 뭐라고 했어?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준혁이는 자기도 좀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어.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시어머니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준혁이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집안이 지금 뭔가를 향해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우리가 해준 것들을 하나씩 머릿속으로 세어봤습니다. 전세금 2억 2천, 차 2,500, 혼수 일체,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저 사람들 손안에 있다는 것도. 남편이 불을 끄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움직여야 해. 저는 말했습니다. 뭘 해야 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일단 지연이가 보낸 문자, 준혁이가 보낸 문자 전부 다 저장해 두라고 해. 지금부터 남기는 게 다 증거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딸 결혼시키고 사돈집 식구들 상대로 증거를 모아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진짜 막장은 그 다음 주에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연이를 단둘이 불러앉혀서 한 말이 있었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연이를 단둘이 불러앉힌 건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준혁이가 친구를 만나러 나간 사이 시어머니가 지연이한테 나 잠깐 할 말 있어 하고 거실 소파에 앉혔다고 했습니다. 지연이는 처음엔 그냥 집안 얘기나 살림 얘기려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꺼낸 첫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지연아, 너 친정이 재혼가정인 거 준혁이한테 처음부터 제대로 얘기했어?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새아버지라고 소개했는데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새아버지라는 말만 했지 이혼가정이라는 말은 안 했잖아.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새아버지면 이혼이나 사별 중에 하나 아닌가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렸어야 했나요? 시어머니가 잠시 지연이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그런 거에 좀 민감해. 어른들이 알면 뭐라고 하실지 몰라.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결혼하고 나서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게. 준혁이 아버지가 이 결혼 알고 했으면 반대했을 거라고 하셔.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속은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고. 속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지연이가 그 말을 저한테 전화로 전했을 때 저는 마침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카트를 밀다가 그 자리에 섰습니다. 속았다고?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응, 엄마. 우리가 속인 거 아니냐고.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바구니 안에 있는 물건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지연아, 지금 내 목소리 많이 떨린다. 일단 집에 가 있어. 엄마가 전화할게. 전화를 끊고 카트를 세워두고 마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편한테 전화했습니다. 남편이 받자마자 저는 방금 들은 말을 전부 얘기했습니다. 남편이 듣고 나서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속았다는 말이 나왔어. 확인하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응.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야. 저는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일단 지연이 만나자. 오늘. 그날 저녁 지연이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밥을 차려줬는데 지연이가 잘 먹지 못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 하다가 결국 몇술 뜨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하지 않고 지연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남편이 지연이한테 물었습니다. 준혁이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 뭐라고 해?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준혁이가 저한테 어제 얘기를 했어요. 자기도 좀 혼란스럽다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혼란스럽다는 게 무슨 말이야?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처갓집 사정을 제대로 알고 결혼했으면 더 신중하게 생각했을 것 같다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 말이 이혼하고 싶다는 말이야, 아니야. 지연이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사흘 뒤에 준혁이한테서 지연이한테 직접 그 말이 나왔습니다. 지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준혁이가 오늘 나한테 얘기했어. 저는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 결혼 사기 결혼이라고 하신대. 정상적인 가정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 이혼 가정이었으니까. 사기 결혼, 정상적인 가정. 저는 그 두 단어를 듣는 순간 가슴에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그런데 뜨겁게 터지는 분노가 아니라 차갑게 내려앉는 분노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준혁이가 그 말에 동의했어?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자기도 그 부분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했어. 저는 말했습니다. 또 뭐래? 지연이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엄마가 재혼 가정이라는 걸 처음부터 숨긴 거 아니냐고.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은 거 아니냐고.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2년을 사귀는 동안 지연이는 새아버지를 새아버지라고 소개했습니다. 저를 만났을 때 저는 재혼한 사람이라는 걸 숨기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앞에서 남편을 지연이 새아버지라고 했고 준혁이는 그 앞에서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의도적으로 숨긴 겁니까? 대체 어떻게 더 알려야 숨기지 않은 게 됩니까? 저는 지연이한테 말했습니다. 준혁이가 사귈 때 새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렀잖아.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그건 그냥 예의상 그런 거라고 했어. 저는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상견례 때 우리 남편한테 사돈이라고 했잖아.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호칭이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 지연이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지연이 시어머니한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연이 어머니, 저희가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저는 말했습니다. 전화로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직접 뵙고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는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대략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시어머니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이 결혼에 대해 저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만나자고 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만나는 건 좋은데 절대 혼자 가지 마. 내가 같이 간다. 저는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그리고 말했습니다. 근데 나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뭐? 저는 말했습니다. 준혁이가 결혼 전에 우리 집 사정 알고 있었는지 2년을 사귀었는데 진짜 몰랐을 리가 없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지연이한테 카카오톡 다 가져오라고 해. 준혁이랑 나눈 거 전부 다. 저는 그날 밤 지연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지연아, 준혁이랑 주고받은 카카오톡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저장해놔. 아무것도 지우면 안 돼.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왜? 저는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몰랐다고 하는데 그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해. 지연이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 저는 말했습니다. 무서울 거 없어. 엄마가 있잖아. 전화를 끊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만남 자리에서 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자. 그리고 녹음해. 저는 말했습니다. 녹음?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증거야.
한마디도 흘리면 안 돼. 그 만남이 어떻게 됐는지 저는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시댁 거실 소파에 앉아서 제가 들은 말들이 지금도 귀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만남 장소는 시댁집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들어서자 거실에 시어머니, 시아버지, 준혁이가 나란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셋이 일렬로 앉아 있는 모습이 마치 무슨 위원회 같았습니다. 지연이는 그 맞은편 구석 의자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얼굴이 반쪽이 나 있었습니다. 전날 밤 잠을 못 잔 게 얼굴에 그대로 나 있었습니다. 저는 지연이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딸이 저 자리에서 얼마나 오래 저렇게 앉아 있었을지 생각하니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남편이 먼저 들어서면서 시아버지한테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시어머니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색하게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 사돈했습니다. 차가 나왔습니다. 저는 잔을 들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건 다름이 아니라 이 결혼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중요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처갓집 가정 형태 말입니다. 저희는 이쪽이 재혼 가정인 걸 결혼 전에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고지. 저는 그 단어를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결혼이 부동산 계약입니까? 고지 의무가 있는 겁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상견례 때 저희 남편을 지연이 새아버지라고 소개했습니다. 그게 고지가 아닌가요?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새아버지라는 말이 이혼을 뜻하는지 사별을 뜻하는지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여쭤보셨어야죠.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런 민감한 걸 어떻게 먼저 물어봅니까? 묻기는 민감하고 알고 나니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숨을 고르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끼어들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지연이 어머니, 우리 준혁이가 이 결혼을 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는 결론을 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이혼을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잘 합의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아요. 깔끔하게 정리.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남편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합의 조건이 있으신가요?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신혼집은 저희 아들이 계속 살아야 하니까 지연이가 나오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그 집 전세금은 저희가 낸 겁니다.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결혼 지참금으로 해주신 거 아닌가요? 결혼 지참금. 저는 그 단어를 듣고 잠시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그 집 전세금을 결혼 지참금이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제 그게 지참금이 됐습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지참금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요즘 처갓집에서 신혼집 해주면 그게 지참금 아닙니까? 암묵적으로 그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저는 그 단어를 들을 때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이 그림을 그려왔는지 느꼈습니다. 암묵적이라는 말은 증거가 없다는 뜻이고 증거가 없으면 자기들 말이 맞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때 준혁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갓집이 정상적인 가정인 줄 알았습니다. 정상적인 가정. 저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귀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남자가 지금 제 딸이 자라온 가정을 정상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와 남편이 10년을 일군 가정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준혁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이 비정상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준혁이가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죠. 일반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비정상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때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준혁 씨, 저한테 장인어른이라고 불렀지요.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그건 호칭이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사귀는 동안 지연이 새아버지라는 걸 알고 불렀지요.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뭐, 그렇긴 한데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재혼가정이라는 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그게 이혼인지 사별인지는 몰랐으니까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안 물어봤습니까? 준혁이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가 갑자기 올라갔습니다. 지연이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결혼이 사기 결혼이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거잖아요. 사기 결혼이라는 말이 시어머니 입에서 직접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구석에 앉아 있는 지연이를 봤습니다. 지연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지연이 어깨를 보면서 말을 참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10가지는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감정적으로 나오면 저 사람들한테 비밀을 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사기 결혼이라는 표현은 법적으로 상당히 무거운 말입니다. 신중하게 쓰셔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따지자면 저희가 더 할 말이 많죠. 저는 말했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시어머니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받아칠 줄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분위기를 수습하려는 듯 말했습니다. 법까지 갈 것 없이 서로 좋게 합의하자는 겁니다. 지연이가 집에서 나오면 되고 차도 그냥 저희가 쓰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차도 그냥 쓰는 걸로 하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전세금에 이어 차까지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차 등록증에 누구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까?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야 준혁이 이름이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그 차 구입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아시지요?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참금으로. 저는 말했습니다. 지참금이라는 계약서나 영수증이 있습니까? 시아버지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남편도 일어섰습니다. 저는 지연이한테 말했습니다. 지연아, 일어나. 지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저는 지연이 손을 잡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지연이 어머니, 차 키는 두고 가세요. 그리고 집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시면 일주일 드릴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차 키는 두고 가라는 말이 등 뒤에서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녹음됐지? 저는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셋이 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지연이가 무너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지연이를 안았습니다. 남편은 버튼을 누르고 앞을 보고 섰습니다. 저는 지연이 등을 두드리면서 말했습니다.
다 됐어. 이제 엄마가 한다. 지연이가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그날 한 말 중에 제가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준혁이가 저한테 직접 한 말인데 그 말이 사실 그날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준혁이가 그날 저한테 직접 한 말은 자리가 파할 무렵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잠깐 화장실을 가고 시어머니가 부엌에 뭔가를 가지러 간 사이에 준혁이가 저한테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지연이는 구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남편은 잠깐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솔직하게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저는 말했습니다. 하세요.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지연이가 상처가 좀 있는 아이인 줄은 알았는데 집안 자체가 이런 줄은 몰랐습니다. 그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준혁이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방금 제 딸을 두고 상처 있는 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이 이런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이런 줄 몰랐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 사람 스스로는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어떤 상처가 있다는 말인지 구체적으로 말해봐.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이혼하셨으니까 심리적으로 좀 불안정한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준혁아, 지연이가 불안정하다고 느낀 적이 있었니?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딱히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런 환경에서 자랐으면. 저는 말했습니다. 그러면 없는 상처를 있다고 가정하고 있는 거네. 준혁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들어오면서 그 대화는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녹음기가 담았기를 바랐습니다. 담겼습니다. 지연이는 그날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짐은 거의 없었습니다. 옷 몇 벌이랑 세면도구, 그리고 노트북 하나였습니다. 저는 지연이 방을 미리 치워두었습니다. 지연이가 방에 들어가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부엌에서 밥을 지었습니다. 저녁을 차려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연아, 밥 먹어. 잠시 있다가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이가 나왔는데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밥상 앞에 앉았는데 지연이가 수저를 들지 못했습니다. 들었다가 내려놓고 또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입맛 없어? 물었습니다. 지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냥 조금만 먹어 하고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도 못 먹었습니다. 2숟가락 뜨다가 수저를 내려놓고 엄마, 나 들어갈게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 그날 이후로 지연이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사흘이 지나도 나흘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을 차려도 몇 술 뜨다 말았습니다. 죽을 끓여서 갖다 줘도 반도 못 먹었습니다. 저는 지연이 얼굴이 눈에 띄게 헬쑥해지는 걸 매일 아침 보면서 가슴이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잠도 못 자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가 한 번, 2번. 시계를 보면 새벽 2시, 3시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일어나야 하나, 그냥 있어야 하나 몇 번을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밤은 새벽 4시에 지연이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있다가 조용히 노크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살며시 문을 열었더니 지연이가 이불을 반쯤 걷어낸 채 천장을 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떠 있었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가서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왜 이렇게 됐어? 저는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어서 그래.
억울하면 잠이 안 와.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근데 나 자꾸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생각하게 돼. 내가 처음에 더 분명하게 말했어야 했나? 아니면 새아버지를 너무 일찍 소개한 건 아닌가? 내가 뭔가 부족한 건 아닌가?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나올 것 같았는데 참았습니다. 지연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나 재혼 가정에서 자란 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내가 그게 부끄러운 거야. 왜 저 사람들은 그걸 들고 나와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저는 지연이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닌 걸로 너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야. 그게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 알지?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는데 자꾸 모르겠어. 저는 말했습니다. 그게 저 사람들이 원하는 거야. 내가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게 저 사람들 목적이야. 지연이가 그 말을 듣고 한참 있다가 물었습니다. 왜? 저는 말했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탓하면 내가 먼저 포기하게 되거든. 집도 차도 다 그냥 두고 나오게 되거든. 저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거야. 지연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서 지연이 손을 쥔 채로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지연이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연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옆에 앉아서 지연아 불렀더니 반응이 한 박자 느렸습니다. 저는 그날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지연이 병원 데려가야 할 것 같아. 남편이 지연이 얼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래. 그날 오후 저는 지연이를 데리고 정신건강의학과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지연이 상태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 왔다고, 수면 장애와 식욕 저하가 동반된 상태라고, 당분간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나오면서 처방전을 손에 쥐고 서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많이 이상한 거야. 저는 말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야. 많이 당한 거야. 약국에서 약을 받아 나오면서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 딸을 병원까지 보냈습니다. 밥도 못 먹게 만들었습니다. 잠도 못 자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도 집이랑 차를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제 움직이자. 저는 말했습니다. 준혁이가 결혼 전에 우리 집 사정 알고 있었다는 걸 증명해야 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지연이 핸드폰 봐야 해. 준혁이랑 주고받은 것들. 저는 말했습니다. 지연이한테 얘기해 볼게.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녹음 파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들어봐. 저 사람들이 한 말 중에 건질 게 있어. 저는 그날 밤 녹음 파일을 이어폰을 끼고 처음부터 다시 들었습니다. 1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찾아냈습니다. 시아버지가 한 말 중에 결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혁이가 저한테 직접 한 그 말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상처 있는 아이. 이런 집안인 줄 몰랐다는 말. 저는 이어폰을 빼고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다 있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일 지연이 핸드폰 보자. 그 핸드폰 안에서 우리가 찾아낸 것이 이 싸움의 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지연이한테 말했습니다. 지연아, 준혁이랑 주고받은 카카오톡 처음부터 보여줄 수 있어? 지연이가 핸드폰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왜? 저는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몰랐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확인해야 해.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뭔가 나올 것 같아? 저는 말했습니다. 2년을 사귀었어. 한 번도 안 나왔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야. 지연이가 잠시 핸드폰을 내려다보다가 저한테 건네줬습니다. 저와 남편이 나란히 앉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사귀는 사람들이 주고받는 평범한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밥 먹었어. 오늘 뭐 해? 보고 싶어. 저는 그것들을 빠르게 넘기면서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처음 만난 날부터 차근차근 짚어나갔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서 같이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사귄 지 5달쯤 됐을 때부터 메시지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속도를 늦추고 한 줄씩 읽었습니다. 그리고 사귄 지 6달째 되던 날짜에서 멈췄습니다. 준혁이가 지연이한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어머니한테 너네 어머니 재혼하신 거 얘기해줬어. 나는 상관없어. 그런 거 나한테 전혀 문제 없어.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남편 팔을 잡았습니다. 남편도 그 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읽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얘기해줬다고 했습니다. 준혁이 어머니가 이미 알고 있었고 그걸 준혁이가 전달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준혁이는 그때 지연이한테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지연아, 이 메시지 기억해? 지연이가 화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기억해. 그때 준혁이가 그렇게 말해줘서 나 안심했었어. 괜찮다고 하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그러면 준혁이가 결혼 전에 알고 있었던 거잖아.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그렇지. 저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몰랐다고 하고 있잖아. 지연이가 그 말을 듣고 잠시 굳었습니다.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2달 뒤 메시지에도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지연이한테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처갓집이 재혼가정이라는 거 친척들한테 알려지면 어떡하냐고 걱정하시던데 나는 신경 안 써. 우리가 잘 살면 되지 뭐.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결혼 전에 준혁이 어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척들한테 알려질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몰랐다고 합니까? 상견례 때 저희 남편한테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고개 숙여 인사하던 사람이 몰랐다고 합니까? 저는 그 2개의 메시지를 캡처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게 다야. 이 2개면 충분해. 저는 말했습니다. 더 있을 수도 있어. 계속 읽었습니다. 결혼하기 2달 전쯤에 준혁이가 지연이한테 보낸 메시지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또 그 얘기하시던데 내가 괜찮다고 했어. 지연이 좋으면 됐지 집안이 어떻든 무슨 상관이야. 집안이 어떻든 무슨 상관이냐고 했습니다. 결혼 2달 전에 저는 그 메시지까지 캡처하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저는 말했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져갈 거야.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소송하는 거야? 저는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집이랑 차를 내놓으면 소송 안 해도 돼. 그런데 끝까지 버티면 해야지. 지연이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들겠다. 저는 말했습니다. 힘든 거 아니야. 우리 딸 거 찾아오는 건데 뭐가 힘들어. 그날 오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준비물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전세 계약서, 차량 구입 영수증, 차량 등록증,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3장, 그리고 시댁 방문 당일 녹음 파일. 남편이 녹음 파일을 텍스트로 받아 적어두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한 말, 시어머니가 한 말, 준혁이가 한 말을 날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특히 집은 지참금이라는 시아버지 발언, 사기 결혼이라는 시어머니 발언, 상처 있는 아이라는 준혁이 발언을 굵게 표시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난 건 사흘 뒤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하나씩 검토하면서 말했습니다. 전세금은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계약서상 임차인이 따님이시고 전세금 납입 사실이 계좌 이체 내역으로 증명되니까요. 저는 말했습니다. 차는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차량 구입 자금 출처를 증명하면 됩니다. 계좌 이체 내역 있으시죠? 저는 말했습니다. 있습니다. 변호사가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건가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사전 인지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데 당사자가 직접 알고 있다고 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2번, 3번에 걸쳐서 이건 상대방 주장의 핵심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을 들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녹음 잘하셨습니다. 특히 집을 지참금으로 봐야 한다는 발언, 사기 결혼이라는 발언은 오히려 상대방한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내용 증명을 보내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내용은 간결했습니다. 전세금 2억 2천 반환 요청, 차량 반환 요청, 불응 시 법적 절차 진행,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결혼 전 재혼 사실 인지를 증명하는 카카오톡 메시지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용 증명이 시댁에 도착한 날 오후 준혁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나 그때 흥분해서 한 말이야. 다시 얘기해보자. 지연이가 그 문자를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답장하지 마. 변호사한테 전달해. 그리고 2시간 뒤에는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해왔습니다. 며칠 전까지 사기 결혼이라고 하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돈, 저희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는데 오해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저는 말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오해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집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잠깐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었는데 저는 말했습니다. 집은 두고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 녹음돼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사돈, 우리 좋게 해결하면 안 될까요? 저는 말했습니다. 저도 좋게 해결하고 싶습니다. 전세금이랑 차 돌려주시면 됩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게 어디 그렇게 간단한 문제예요? 저는 말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저희가 낸 돈 돌려받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사돈, 이러면 두 집안이 너무 안 좋게 되잖아요. 저는 말했습니다. 두 집안을 안 좋게 만드신 분이 어느 쪽인지는 아시지요?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변호사 통해서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녹음 있다고 하니까 바로 태도 바뀌더라.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저 사람들이 쉽게 내놓을 리가 없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놓든 안 내놓든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시댁에서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준혁이가 지연이한테 직접 연락한 게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남편 지인을 통해 조용히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인이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전한 말이 저를 완전히 열받게 만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접촉한 지인은 남편이 오래전에 알고 지내던 동네 선배였습니다. 그 선배한테서 전화가 온 건 내용 증명이 도착하고 사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더니 잠시 듣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남편 얼굴을 보는데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전화가 끝나고 남편이 핸드폰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사돈이 최 선배한테 연락을 했대. 저는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변호사 끼지 말고 어른끼리 조용히 해결하자고. 그리고 전세금은 절반만 돌려줄 테니까 차는 그냥 포기하라고. 절반. 저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억 2천짜리 전세금을 절반만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나머지 1억 천은 어디 갔습니까? 그리고 차는 그냥 포기하라고요. 2,500짜리 차를 그냥 포기하라고요. 우리 딸을 사기 결혼이라고 몰아붙이고 식탁에서 공개 모욕을 주고 병원까지 보내놓고 이제 와서 절반 돌려줄 테니 조용히 하라는 겁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최 선배한테 우리 입장 전달했어. 변호사 통해서 하겠다고. 저는 말했습니다. 잘했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최 선배가 한마디 더 하던데. 저는 말했습니다. 뭐래? 남편이 잠시 뜸을 들이다 말했습니다. 사돈이 그러더래. 어차피 재혼가정 딸이 뭘 바라겠냐고. 적당히 받고 끝내는 게 낫지 않겠냐고. 재혼가정 딸이 뭘 바라겠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지연이는 방에 있었습니다. 저는 지연이가 그 말을 듣지 않았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말도 최 선배한테서 들은 거야. 사돈이 직접 한 말이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최 선배가 사돈한테 직접 들은 말이래. 저는 말했습니다. 그 말 기억해둬. 다음 날 저는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전부 전달했습니다. 변호사가 듣고 말했습니다. 제3자를 통한 접촉 자체가 이미 상대방이 불리하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온 발언들, 재혼가정 딸이 뭘 바라겠냐는 말은 차별적 발언으로 기록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전세금 전액 반환은 충분히 가능하고 차량도 구입 자금 출처가 명확하니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사기 결혼이라는 표현을 쓴 게 녹음에 남아 있으니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위자료. 저는 그 단어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우리가 공격할 수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런데 내용 증명이 간 지 일주일이 지나도 시댁에서 공식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추가로 최고장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시어머니가 지연이한테 직접 카카오톡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연이한테 직접 연락을 한 겁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너를 진심으로 딸처럼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너무 속상하다. 내가 부모님한테 잘못 전달한 거 아니야? 우리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는데. 지연이가 그 메시지를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답장하지 마. 변호사한테 전달해.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답장 안 하면 계속 올 것 같아. 저는 말했습니다. 와도 돼. 다 증거야. 그 말이 맞았습니다. 시어머니 메시지가 하루에 2번, 3번씩 왔습니다. 내용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딸처럼 생각했다더니 다음엔 우리가 잘못한 게 없다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엔 지연이 탓으로 슬금슬금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분명하게 말했으면 이런 오해가 없었을 텐데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했으면 어땠을까? 오해를 만든 사람이 지연이가 됐습니다. 지연이가 그 메시지들을 읽을 때마다 표정이 달라지는 걸
저는 봤습니다. 안정을 찾아가던 지연이가 메시지를 볼 때마다 다시 흔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이가 저한테 왔습니다. 엄마, 나 어머니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려. 내가 더 잘 말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지연이를 소파에 앉히고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연아, 지금 저 사람이 너한테 뭘 하고 있는지 알아? 내가 스스로를 탓하게 만들려는 거야.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싸울 의지가 없어지거든. 그러면 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야. 집이랑 차 그냥 두고 나오게 되는 거야. 그거 알면서도 흔들려? 지연이가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알아. 근데 자꾸 흔들려. 저는 말했습니다. 흔들리는 거 나한테 와서 해. 저 사람한테 흔들리지 말고. 지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저 사람 번호 차단해.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차단해도 돼? 저는 말했습니다. 변호사한테 이미 다 전달했어. 이제 더 받을 필요 없어. 지연이가 핸드폰을 들어 시어머니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이 얼굴이 조금 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뭔가 단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이번엔 준혁이가 남편한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이 받았습니다.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인정합니다. 근데 소송까지 가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집안끼리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남편이 말했습니다. 집안끼리 해결할 기회는 이미 있었어. 그 자리에서 집 두고 나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야?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흥분해서 하신 말이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흥분해서 한 말이 녹음돼 있어. 준혁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결혼을 계속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전세금 전액이랑 차까지 다 내놓으라고 하면 저도 형편이 안 됩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형편이 안 되면 법원에서 해결하면 돼.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저도 변호사 쓸 거예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끊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형편이 안 된다고 하더라. 저는 말했습니다. 형편이 안 되면 처음부터 집이랑 차를 탐내지 말았어야지. 남편이 말했습니다. 맞아. 저는 말했습니다. 재판 가자. 변호사가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저는 그 날짜를 달력에 동그라미 쳐두었습니다. 지연이한테 말했습니다. 재판 날짜 나왔어.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길 수 있어? 저는 말했습니다. 이길 수 있어. 저 사람들이 스스로 다 만들어준 증거가 있으니까. 그리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상대방 측 변호사가 첫 기일에 들고 나온 주장이 저를 또 한 번 어이없게 만들었습니다. 상대방 측 변호사가 첫 기일에 들고 나온 주장은 이것이었습니다. 전세금은 혼인 비용으로 증여된 것으로 봐야 한다. 차량 역시 혼수품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 그리고 추가로 지연이가 가정 환경을 의도적으로 고지하지 않아 혼인의 중요한 사항을 숨겼으므로 오히려 피고 측이 피해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주장을 변호사한테서 전달받고 서류를 읽으면서 잠시 멍했습니다. 증여, 혼수품, 피해자. 저 사람들이 피해자입니까? 우리 딸을 식탁에서 공개 모욕하고 사기 결혼이라고 부르고 집이랑 차 두고 나가라고 한 사람들이 피해자입니까?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피해자래.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녹음을 한 거야. 우리 변호사가 첫 기일에 제출한 서류는 5가지였습니다. 첫째, 전세금 2억 2천이 저희 계좌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이체됐네요. 증여가 아니라 전세 계약을 위한 지출이라는 증거였습니다. 둘째, 차량 구입 대금 2,500이 저희 계좌에서 출금됐네요. 셋째, 카카오톡 메시지 3건. 준혁이가 사귀는 동안 재혼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시어머니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넷째, 시댁 방문 당일 녹음 파일 전문. 집은 두고 나가라는 시아버지 발언, 사기 결혼이라는 시어머니 발언, 상처 있는 아이라는 준혁이 발언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다섯째, 지연이 진료 기록.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은 내역이었습니다. 상대방 측 변호사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는 순간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준혁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방청석에서 지켜봤습니다. 지연이가 제 옆에 앉아 있었는데 손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지연이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재판부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검토하면서 준혁이 측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피고 측에서 원고 가정 환경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데 이 메시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준혁이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메시지 내용이 정확히 어떤 맥락에서 작성된 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판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재혼하신 거 얘기해줬어. 라는 문장의 맥락이 불분명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준혁이 측 변호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재판정에 길게 깔렸습니다. 두 번째 기일에 준혁이 측이 새로운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번엔 전략을 바꿔서 전세금 일부는 인정하되 차량은 혼수로 봐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이 측 귀책 사유를 주장하면서 위자료를 상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주장을 듣고 우리 변호사한테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주장을 바꾸는 게 유리한 겁니까? 불리한 겁니까?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처음 주장을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불리하죠. 세 번째 기일이 끝나고 재판부에서 조정을 권고했습니다. 양측이 조정 기일에 마주 앉았습니다. 준혁이 측이 처음 제시한 조정안은 전세금 1억 5천 반환의 차량은 포기였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수용할 수 없습니다. 준혁이 측이 다시 제시했습니다. 전세금 2억, 차량 반환. 우리 변호사가 저한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전액이랑 차, 그리고 위자료까지 받겠습니다. 조정이 결렬됐습니다. 판결로 갔습니다. 판결 날은 흐린 날이었습니다. 저와 남편 지연이가 함께 법원에 들어섰습니다. 준혁이는 부모와 함께 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세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시댁 거실에서 일렬로 소파에 앉아있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도 셋이었고 지금도 셋이었습니다. 그때는 저희를 몰아붙이던 셋이었는데 지금은 판결을 기다리는 셋이 됐습니다. 재판부가 들어오고 판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지연이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이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판결 주문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법률 용어들을 들으면서 우리 변호사 얼굴을 봤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고갯짓 하나로 알았습니다. 판결 내용은 이랬습니다. 전세금 2억 2천 전액 반환, 차량 반환 또는 차량 시가 상당액 지급,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준혁이 측 반소 청구 전부 기각. 판사가 판결 이유를 읽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고는 혼인 전 이미 원고 가정 환경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증거를 통해 인정된다. 그럼에도 혼인 후
이를 빌미로 이혼을 요구하며 원고 측 제공 재산을 보유하려 한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말이 공식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준혁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뭔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세 사람을 보면서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통쾌함도 그냥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끝났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법원을 나오는데 준혁이가 복도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장모님, 저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은 제가 지금 형편이 안 됩니다. 좀 분할로 하면 안 됩니까? 저는 준혁이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변호사한테 연락하세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준혁이가 뒤에서 또 불렀습니다. 장모님, 저도 처음엔 진심이었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이제 제 알 바가 아니었습니다. 전세금이 들어온 날 저는 통장을 열어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2억 2천. 그 숫자를 보면서 저는 이것이 돈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딸을 위해 저와 남편이 모아온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돌아온 겁니다. 차도 돌아왔습니다. 위자료도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날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다 왔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고생했어.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고생한 거지. 지연이는 요즘 밥을 잘 먹습니다. 잠도 잘 잡니다. 얼마 전에 오랜만에 웃는 얼굴을 봤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그 어떤 판결문보다 더 좋았습니다. 지연이가 어느 날 저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다음엔 좋은 사람 꼭 만날게.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 근데 그 전에 밥부터 잘 먹어. 밥 잘 먹는 사람이 좋은 사람도 알아봐. 지연이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식 결혼시키면서 해준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질 때, 내 자식이 저쪽 집안에서 무시당할 때 그냥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참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내 자식을 지키는 것이 미덕입니다. 저 사람들이 들고 나온 말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내 자식이 잘못한 게 없다면 끝까지 싸우십시오. 녹음하고 증거 남기고 변호사 만나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내 자식 편은 부모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버텨주면 자식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 지연이처럼요.